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얀센 백신 맞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괜찮았어요? 네, 저는 뭐 미리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약을 먹어서 그런지 사실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지금까지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혹시 아플 걸 대비해서 스케줄도 다 뺐다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스케줄은 아니었고 예. 급하게 들어온 섭외가 몇 건 있었는데 제가 혹시나 아플 수도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죠. 예. 자신 몸을 살 때는 엄청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방송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젊을 때일수록 더 건강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관련해서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몇 달 전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실은 사그라들었고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당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연기론 66명이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서 경선 일정에 대해서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지도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오창석 평론가 이야기처럼 전재수 의원이 처음에 불을 지폈고 곧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그때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아예 못 박았어야 된다. 경선 연기는 없고 당연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 나아간다. 그러면 끝나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뭉갰기 때문에 지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결론 내렸어야 마땅합니다만 또 연판장 돌리고 이러니까는 또 미뤄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일요일 날 그러면 경선 연기론자들이 반발하면 또 미룰 겁니까? 아니면 경선 연기합시다 했는데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장관 측에서 왜 연기하냐고 반발하면 어떻게 다시 그냥 갑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리더십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송영길 대표가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도 이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남기면서 다른 건 몰라도 주변에서 여러 조언을 듣고 있는데 경선 일정만큼은 절대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에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결정을 확실하게 못 짓는 이유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못 짓는 거라고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네.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주축 세력이고 주류 세력이잖아요. 네. 경선 연기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비주류니까. 그러니까 주류의 이야기들을 대표가 무턱대고 거부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또 주류의 도움으로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부를 못한다.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명분은 송 대표한테 있었어요. 일정대로 하면 되는 건데. 네. 그 명분은. 원칙대로 지키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쨌든 민구적거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논란은 커졌고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젊은 당대표를 내세워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여론조사하면 이준석 호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 또 기대한다가 70% 이상이거든요. 네. 우리 긍정적 이미지인데 민주당은 경선을 연기한다 안 한다 이걸로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결국은 계파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고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내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벌써부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66명이 찾아가서 항의했다. 근데 곧바로 기사가 이제 그러면 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반발해서 또 찾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면 지금 현재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당장 연판장 돌렸다. 그렇죠. 이재명 측에서 발끈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집안 싸움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이 쇄신을 거듭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부 분란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그나마 그러니까 네.
1등 후보를 제외한 2, 3, 4, 5등, 6등 뭐 이런 후보들은 네. 지금 경선에 들어가면 90% 진다고 보니까 확률적으로 네. 한 2달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역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라고 그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경선에 있어서 내 유리한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를 당 지도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 뭐 한 번은 경선을 연기하냐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효과가 좋은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어느 날은 원칙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남의 김경수 지사와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일종의 정책 협약식 같은 거였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오늘이죠. 이제 이 김경수 지사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현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한 방안에서 기본소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지사도 친문이다. 원팀을 강조했고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친문 직계 또는 친노 직계라고 볼 수 있는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얘기를 남겼으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통적 친노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네. 이재명 지사를 다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해찬, 한명숙, 문성근, 명계남 이런 분들은 또 뭐 공개적으로 또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새롭게 친문 그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난번 대통령 경선에서 이재명 문재인이 세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화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친노 친문의 적장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뭐 나쁠 건 없죠. 다만 네. 그 민주당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김경수가 한마디 했다고 사그라들 것인가 완전히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연판장을 돌렸다고 하는 60여 명의 의원들 그 면면을 보면 오랫동안 이재명하고 척을 졌던 네.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적장자 김경수 지사가 한마디 했다고 생각을 바꿔야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이 좋아서 그 캠프나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태반은 이재명이 싫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싫어서 간 사람들. 두 개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원팀으로 갈 수 있겠느냐. 뭐 대통령도 원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김경수 지사도 오늘 원팀 이야기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빠르게 내려야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분란처럼 보이지 않을 텐데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광주 이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악셀만 밟았어도라는 이런 발언이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었고 또 버스 기사의 딸이 지금 아버지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치민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악의적 언론 참사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언이었다라고 사과하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애초에 오해가 살 만한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니 애초에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왜 이런 논란 빚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희생자의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뼈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자꾸 실언을 자주 할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 메시지 정리를 좀 정제해서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근데 사실 현장에 내려가는 와중이라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정제된 메시지를 내보내려고 할 텐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글쎄 마음이 조금 급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네. 기러기 가족 얘기하면서 혼자 사는 남편이 뭐 술 먹다가 돌아가신 분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그 큰 말 실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노출이 많다 보면 혹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하죠. 오창석 씨 SNS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글을 올리는 거는 뭐 며칠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매일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SNS에 글을 자주 쓰면 네. 그만큼 실수를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아예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높죠.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기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고 대답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무적 판단이 완전히 서서 정무적 판단이 좋은 사람은 내가 말을 내뱉다가도 아차 싶어서 다른 말로 돌리거나 주워 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 케이스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송영길 대표가 정치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해서 데리고 온 이후로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은 베테랑 정치인도 당대표가 돼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기자들한테 계속해서 마이크를 받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윤 전 총장은 이제 야권의 1위 대권 후보고 만일 본인이 이따가 윤 전 총장이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 네. 하루에도 몇십 번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준비해간 방명록조차도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철저히 준비해서 네.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즉흥적으로 말을 해야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반기문 총장도 그렇게 해서 많은 점수를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사실 회식 자리에서 기자가 했었던 질문에 갑자기 격분하면서 이제 그 영상이 또 많이 알려지게 됐었죠. 네.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과거에 있던 군 문제로 또 네. 뭐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사평론가 타이틀 달거나 이랬을 때는 또 원외 인사했을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이 대표 말 맞다나 병무청에서도 아무 말 없었고 또 검찰에서도 무혐의 났으니까 그걸 누가 끄집어내겠습니까? 다만 이제 공당에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책임과 책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으킬 것인지 이거 더 한 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윤 전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송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자신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또 오르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포커스가 송영길한테 맞춰 있어요. 네. 이게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만일 민주당이 전략 가면 조언이나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은 민주당 후보들한테 있으니까 네. 본인은 일선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도 돼요.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실수한다니까요. 네. 네, 그런 걸 좀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요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 짓고 싶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경선 일정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대선 기획단 꾸려야 될 텐데 단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지금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이동학 또 이제 후보가 올라와 있고 또는 뭐 파격 인사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큰 선거나 원내대표까지 했었던 우상호 의원이 하마평에 계속 올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우상은 어렵죠. 그렇다면 대선기획단의 단장은 누가 이끌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전현직 의원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당을 잘 알고 있는. 그럼요. 네. 네, 그것도 또 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중진 의원들. 아니 국민의힘에서 파격적으로 당 대표가 됐다고 뭐 민주당도 파격적으로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민심이 돌아옵니까? 네. 뭐 개그 콘서트의 서수민 PD 그건 정말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민심을 잡을 수도 없고 대선 기획단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네. 대선 기획 단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동학이나 뭐 혹은 원내에 있던 뭐 광고 전문가나 홍보 전문가 괜찮아요. 그러나 기획 단장은 당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이렇게 꾸렸을 때 각 후보들의 불만도 없애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각 캠프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니까 전현직 중진이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괜히 파격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열린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영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합당 얘기를 또 꺼냈어요. 이 합당, 대선 전에 합당이 가능할까요?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금 뭐 합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무 뭐 기획팀도 꾸린다고 합니다만 네. 쉽게 합당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게 좀 높기 때문에 그걸 국민의힘에서 들어주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당면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왜 당원을 바꾼다거나 또 지분 요구도 할 테고 네. 어렵게 보이고요. 그럼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은 쉽겠냐? 네. 어떻게 보세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도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합당을 하는 게 민주당이나 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열린민주당의 기존 당원들이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만약 대선 경선 전에 합당이 한다면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특정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후보가 아닌 후보들이 좀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후보가 다 결정되고 나서는 어쨌든 큰 집을 만드는 것이 좋으니까 그 후에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이 반대한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2년 전에 여기 우리 이동희 뉴스정보 무승부 나올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대단한 평론이에요. 그때는 한번 날아갔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열린민주당 당원 성향상 네. 이재명을 지지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당 내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었거든요. 실제로? 예. 네. 그리고 이재명이 압도적 1등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게 그리고 합당하게 되면 거기 있는 물론 민주당 당원이 훨씬 많으니까 비율상으로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네. 거기 있는 당원들이 합당하면 여기 이제 민주당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지지해? 그럼 나한테 불리하는데 하면 반대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네. 합당은 쉽지 않다. 다만 본 후보가 한 명이 되면 네. 그때는 지금 민주당이 뭐 경선 연기하자 그런 논리가 흥행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흥행을 위해서도 합당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 보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반나절 만에 입당 예고를 번복했다.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입당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6월 27일쯤이 될 것 같은데 6월 27일이 일요일이니까 실무 문제 일정 논의를 하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민심 투어 이후에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물령망동 정중여산 태산처럼 좀 신중하게 하겠다.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훈 대변인이 신중하지 못하게 아침에 인터뷰한 거네요.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아니 근데 제가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대변인으로 임명된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이 이야기가 두 사람 간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된다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간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언론에서 이제는 야권에서 반윤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 간을 보냐라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하태경 의원도 너무 시간을 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원희룡, 홍준표 무소속 의원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엊그제죠. 여야 협공에 대응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 그 야당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공격한 게 거의 없어요. 야당은 실제로 거의 없었죠. 우호적이었죠. 네. 우호적이었는데 본인이 선택을 못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남 탓했다는 게 좀 그런 것이고 대변인이라고 뽑아놨는데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직접적 메시지랑은 다르니까 네. 이거는 국민들 봤을 때는 또 대변인이 뽑혔지만 마찬가지 전원 정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아침에 이야기한 것을 오후에 바꿨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렇게 나가면 뭐 민심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민심 투어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은 좀 빠질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그렇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대 뭐 손학규 전 대표나 민심 투어에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끝난 사람 별로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들어와라. 정치권으로 들어와라. 선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심 투어 바닥 따지기는요. 구청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대통령 선거에서 바닥을 전국을 돌면 어떻게 따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쉽지 근데 않죠. 본인은 민심 투어 하면서 각 지역에 조직을 마련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지역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대 정당 1, 2정당에 다 뿌리박혀 있어요. 네. 그 1, 2정당에 못 가는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 힘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 투어가 명분도 없고 오창석 씨 말처럼 김무성, 뭐 손학규, 안철수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해야 될 것은 욕말 7초 뭐 하겠다 말겠다 입당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네. 언제 하겠다 정확하게 그렇죠. 날짜까지 박아서 뭐 6월 28일 하겠다. 그리고 입당은 뭐 다음 달에 한다. 이게 나와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한테 바라는 거 뭐 예측 가능성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 삶은 이렇게 바뀔 거야. 이런 예측이 돼야 되는데 뭐 오늘 아침에 했던 발언 다르고 저녁에 했던 발언 다르고 뭐 언제 정치 참여하는 것조차 알 수 없고 네. 이렇게 흘러가면 국민들이 헷갈리게 되고 그러면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려면은 윤 전 총장한테는 저는 자신들이 말했던 6말 7초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일단 그 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동영의 축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가이들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